지체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사형수를 살려준 지 딱 3년.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 금괴 힙견짝이 도착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 장사꾼들이 다 모인다는 한양의 운종가. 그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김선달이라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목청 높여 물건을 팔거나 손님 옷자락을 붙잡으며 호객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좌판 앞에 앉아 평생을 모아온 엽전 꾸러미를 낡은 헝겊으로 닦고 또 닦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장터의 흙바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김선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표하던 돈 700냥을 모두 채웠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사 입고 먹고 싶은 고깃국 한 그릇 맘 편히 비우지 못하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장터의 공기조차 그에게는 향긋한 꽃내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가슴 깊이 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기와집 한 채 짓고 늙은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던 김선달의 발걸음이 뚝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쇠사슬 끄는 소리, 그 처연하고도 섬뜩한 금속음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포졸들에게 이끌려가는 한 죄인이 보였습니다. 죄인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옷은 찢겨져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으며 온몸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죄인의 비참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형형하게 살아있는 눈빛.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강렬한 눈빛이 김선달의 심장을 꿰뚫듯 파고들었습니다. 죄인은 사형수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김선달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죄인과 김선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선달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자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다. 무언가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혹은 훗날 큰일을 할 그르심이 틀림없다. 장사꾼으로서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그의 직감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를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다. 모른 척해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관가의 일에 끼어든단 말이냐. 김선달은 고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품속에 든 700냥, 그 묵직한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데 생면부지의 사형수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갈등하는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마른 침을 삼키는 목을 대는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김선달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포졸 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탐관 오리들이 판치던 시절이라 돈만 있으면 죽을 목숨도 빼돌릴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포졸 대장 앞에서 전대를 풀어 헤치는 김선달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엽전 700냥이 쏟아져 나오자 탐욕스러운 포졸 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로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꿈이 이름 모를 타인을 위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엽전들이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만이 비수처럼 김선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풀려난 사내, 아니 이제는 자유인이 된 그 청년이 김선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김선달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갚겠다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검은 눈동자로 김선달의 얼굴을 가슴속에 새기듯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비굴함이 아닌 묵직한 기품이 서린 인사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달은 빈 전대를 손에 쥔 채 청년이 사라진 캄캄한 골목길을 한참이나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달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와집을 짓겠다며 호언장담하고 떠났던 그가 거짓골이나 다름없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사정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쳤지, 미쳤어.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전 재산을 날리다니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아내의 절규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달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마른 지푸라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인자해 보이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한지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가 그의 초라한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읍내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김선달의 뒤통수를 찔러댔습니다. 저기 봐, 그 바보 장사꾼이야. 사형수한테 돈을 줬다며?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의 비웃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정직한 김서방이라 부르며 반기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를 피하거나 혀를 찼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 팔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짐 장수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날 밤 마주쳤던 청년의 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지만 김선달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궁이에는 불기가 꺼져 냉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추위에 떨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남을 도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처음으로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감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바람소리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 치는 밤에 말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댁 주인이 김선달이 맞는가? 천둥 같은 호령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김선달은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광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비단 옷을 입고 준마에 올라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김선달의 심장은 3년 전 그날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내는 뚜벅뚜벅 김선달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천하를 호령할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관복 위로 흩날리는 눈발조차 감히 그를 범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혹여 3년 전 자신이 관가에 뇌물을 바친 죄를 물으러 온 것은 아닐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내는 횃불의 그림자를 헤치고 김선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갓을 천천히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눈썹, 강인한 턱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 비록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3년 전 포승줄에 묶여있던 그 청년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달의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자네, 혹시?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들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인 어르신, 소인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고관대작의 복장을 한 사내가 눈밭 위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의 관군들도 일제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골짜기 오두막 마당이 순식간에 왕의 행차라도 맞이한 듯 엄숙해졌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정국,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명문가의 자제이자 이제는 당당히 복권되어 북방을 호령하는 장군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선달의 거칠어진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장군의 뜨거운 눈물이 김선달의 얼어붙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주신 700냥은 제 목숨값뿐만 아니라 제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산 돈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와 자식들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장군은 김선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김선달이 건넸던 바로 그 전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대는 빈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은 묵직한 전대를 김선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700냥은 제가 잠시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자를 쳐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전대의 묵직함은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이 장군의 손짓에 관군들이 짐수레에서 괴짝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마당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괴짝이 하나, 둘, 셋. 무려 10개나 쌓였습니다. 첫 번째 괴짝이 열리자 칠흑 같은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금 두꺼비, 은괴, 그리고 최고급 비단들이 괴짝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사제를 털어 마련한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내린 교지였습니다. 김선달의 선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그에게 지역 특산물을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는 공명첩과 넓은 농토 문서가 하자된 것입니다. 700냥이 7만 냥, 아니 70만 냥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졌습니다. 김선달을 비웃고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김선달의 집 앞에 쌓인 보물들을 보며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바보 장사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퉈 김선달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아이고, 김대인. 제가 진즉에 대인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간사한 아첨 소리가 마당을 메웠지만 김선달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과 비단을 나누어 주라고 일렀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달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부자 김선달이라 부르기보다 의인 김선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율소를 짓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의 통행을 도왔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춥고 배고팠던 겨울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한양에서 이정국 장군이 내려와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우정은 늙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선달은 자신의 기와집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내음 속에서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날 장터에서 외면하고 지나쳤다면 700냥은 지켰을지 몰라도 지금의 이 벅찬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돈이 가장 귀한 돈이다. 그는 평생의 신조를 가슴에 새기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그날 밤 짤랑거리던 엽전 소리처럼 맑고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사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